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홍종흠입니다.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처음 우리 이 지역이나 또 이 나라에 교육이 어떻게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흘러와 가지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는다. 교육사적인 그런 내용들은 별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컨대 뭐 태계 선생이다, 율곡 선생이다 이러면은 그분들의 개인에 대한 훌륭한 이름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아는 거지. 그분들이 역사적인 연맥 관계에서 그 교육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건 사실은 우리가 교육을 별로 받은 일도 없고 책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교육사를 읽어봐도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제가 이 공부하고 또 읽은 책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대구 교육의 뿌리랄까 이런 내용을 오늘 좀 말씀드리는데 그 뿌리에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분이 바로 이 우리가 강의를 하고 듣는 이 장소에서 불과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곳에 이 일찍 손씨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출신인 손천울, 그 호는 모당이라 합니다. 그 모당 선생이 실제로 대구 교육을 세우는데 가장 큰 주춧돌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이 대구 교육의 어떤 그 첫 이 기초를 다졌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대구가 무슨 도시냐 이러면은 경제적으로는 섬유도시다 이러는데 그 인문사회적으로는 교육도시다. 옛날에는 교육문화도시라는 것을 굉장히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구가 교육도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도 나이가 좀 들었는 분들은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마 나이가 젊은 세대들은 왜 대구가 교육도시냐. 지금은 여기서 공부께나 하려고 그러면 다 서울 가야 되고 서울 아니면 공부할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시대에 대구가 왜 교육도시냐.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구 교육이 지금은 상당히 그 위상이 약해져 있지만은 대구 자체가 임난을 전후해서 여기에 교육의 어떤 그 뿌리를 내리는 선학자들의 노력 이거에 의해 가지고 대구가 조선조 후기에는 대단한 교육 도시로서 발전이 됐다.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일제를 겪으면서 이 해방 이후에 6.25까지 이게 진행되면서 대구의 어떤 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이 계속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대구가 과거에는 어땠느냐? 사실 대구가 난 인물이란 조선 초중기로 치면은 서거정이라든지 그 양희지 선생이라든지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훌륭한 분이 있지만은 이분들은 다 그 학문을 배우는 것도 다른데 큰 선생한테 배웠고 또 그 뒤에 그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딴 데서 가르쳐 가지고 이분들이 그 이름이 그만큼 올라는 거지. 사실 지역의 이 학문의 뿌리로서 역할은 그렇게 많이 한 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대구가 워낙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임난 무렵까지는 대구는 거의 학자가 없다시피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태계 선생이 이 서원 운동을 벌리면서
본격적으로 여기 이제 학풍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일기 시작했는데 그 서원 운동을 벌릴 무렵에 태계의 그 직접 제자들하고 태계의 제자가 또 가르친 제전 제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대구가 학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특기할 분들이 있습니다. 태계 선생이 그 도산에서 그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지만은 대구에 그 직접 살면서 태계 선생한테 배웠는 그 제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정경창 선생이 유일하게 대구 출신으로서는 태계 선생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정경창 선생이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그 태계 선생에게 배웠는 제자가 대구와에서 이제 교육을 했던 분이 이숙량 선생이라고 계셨는데 이숙량 선생은 그 안동의 이현보 선생 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이분이 이제 대구에 와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서당을 열었고 초기에 이제 그 두 분이 대구에서 태계한테 그 학문을 배운 분들이 대구에서 처음 강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강정구라는 분이 그 성주에서 원래 이 강학을 하시다가 그 당정이라는 이런 데 밀려가지고 대구로 이제 이게 와서 살게 되는, 우고해가 살게 되는 그런 분. 지금 이제 사수동, 거기 와서 살게 됐는데 한강정구가 오면서 사실 태계학을 강학하는 게 꽃이 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강정구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 단순히 태계의 제자일 뿐만 아니고, 이분이 영남 학파로서는 그 남명하고 태계하고 다 같이 이제 이 수학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벼슬도 높았지만 학문적으로도 거의 이 태계학을 계승하다시피 큰 학자인데, 이게 남명학문하고 태계학문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는 소위 영남학파를 창시했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 영남학파를 창시했다 할 정도로 학문적으로 대성한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사색당파에 몰려가지고 대구의 여기에 사수동에 와 살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본격적으로 태계 학풍이 이제 크게 꽃이 피게 되고, 여기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학풍들이 생겨났지만은 그 뒤에 이제 학문의 도시로서 이 대구가 성장하는 데는 가장 큰 역할을 했는 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손천울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천울 선생은 바로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그 대구의 유일한 제자 정경창 선생한테 젊었을 때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고 이제 그 성년이 되어서는 누구의 제자냐 하면은 바로 한강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태계의 직계 제자 중에서도 가장 우수했던 제자의 바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보면은 태계의 지금 우리 개인 혈통으로 보면 손자뻘 제자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 사실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지금이나 그때나 무슨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선생한테서 배웠다 하면 대단한 분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손천울 선생은 그 당시에 정경창 선생한테 배웠다 그러면은 정경창 선생이 그때 당시로는 그러니까
그 임난 바로 직전인데 그 우리 대구에서는 유일한 태계의 제자인 만큼 대구의 학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이 최고봉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그 뒤에 그 벼슬을 해가지고 그 서울 가서 살다가 다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일부 강학도 했습니다만은 주로 서울에 벼슬살이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개인적인 명성이나 학문의 어떤 수준으로 보면은 그 첫 그 스승이 손천울 스승이 첫 스승이 대단한 그런 스승이었고 대구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단한 스승은 뒤에 성년이 되고 난 뒤에 대구 사수동에서 맺었는 한강 선생입니다. 그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문을 그 한강 선생의 학문을 실천에 옮겼던 분이 바로 이 손천울 선생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 한강 선생은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배우면은 조선 후기의 실학파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실학파를 통해서 근대화에 기여했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실학파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한강 정구입니다. 그거는 그 바로 실학파의 그 비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 세웠는 기호 남인들 중에 실학파들이 세웠는 비문에 자기의 제일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학문적인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한강 정구라고 비에 써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그 대구나 이런 경북 지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실학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제일 큰 학문적인 그 성구라고 이래 보지만은 그거의 조종이 제일 큰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그분이 대구에 살았던 분이고 대구에서 활동해가 그게 퍼져나갔다.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그긴데 말하자면 실학파의 조종이고 영남학파를 처음 만들다시피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설명을 드리지만은 조선조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바로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일본에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그 조선조까지는 서원이나 향교나 서당에서 공부하던 학자들이 없어지고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윽박질러 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 근대 교육을 시킨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은 이 고종의 갑오경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종의 갑오경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갑오경장이 시작될 무렵에 그 발원지 역할을 했는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향교입니다. 향교의 재산, 향교의 어떤 그 교육시설, 이런 걸 가지고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서양 학문의 과목을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그 시절에도 필요한 우리 그 동양, 한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도덕적인 이런 내용들을 그 당시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했는 게 누구냐 하면은 그때의 지식인들이고 또 그때의 그 향교라든지 이런 그 우리의 그 옛날 교육시설이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 교육의 시원을 만드는 손천울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뿌린 씨앗이 금방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우리가 조선조 말까지 거기 내려와서 향교를 통해서 지금 근대 교육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대 교육, 그런 이제 근대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에 그 이병 활동을 가장 많이 일으켰던 근거지가 뭐냐 하면은 향교하고 서원입니다. 향교와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외병을 무찌르기 위해 가지고 뭉치고 거기서 이병 활동의 전반적인 모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외병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없앤 게 향교하고 서원입니다. 다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무렵에 제일 먼저 태한 게 태계 선생의 집을 먼저 태웠습니다. 한국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게 한국 정신을 없앤다는 게 뭐냐면 항일 정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항일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 시작이 돼가 내려왔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그 일제 하에서 그 많은 신식 학교에서 소위 그 말하는 학생들의 그 항일 운동, 3.1 운동 같은 것도 전부 학생들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항일 운동이 시작된 게 뭐냐면 그런 서원들이나 향교에서 우리 선인들이 심어준 그 정신이 발현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손천울 선생은 대구에서 말하자면 그 향교 운동과 서원 운동에 가장 선각적인 일을 했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손천울 선생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손천울 선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계학파의 종장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교육을 통해서 익힌 그 정신과 학문적인 성취, 이 내용을 가지고 대구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학문 활동을 했는데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는 학문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이어로는 세 차례에 걸쳐, 그러니까 임진왜란, 그 다음에 정유재란, 병자호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이병장으로 나섰던 분입니다. 전쟁에 세 번 나섰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공로래가 조정에서 벼슬을 주겠다고 했는데 벼슬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면은 조정에 벼슬을 하러 가게 되면은 이 지역의 전란으로 피폐해진 그 어려운 이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치료를 하고 다독거려서 제대로 된 그 지역을 만드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 이분은 이 벼슬을 거부를 하고 이제 이 지역에서 오로지 교학사업, 가르치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하는 이것에 열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뭐냐면은 임난을 통해서 모두 피폐가 묵고 살기 어려우니까 황청동, 요새는 황금동인데 그게 못을 직접 팠습니다. 이 어른이 못을 파가지고 관계를 했고, 농사를 통해서 못 먹고 사는 농민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걸 시작했습니다. 더 큰 경제 사업은 정부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못하고 이제 자기 동네라도 그런 시범의 농업을 했던 분이 이분이고, 그 다음에 교육은 대구 전역에 걸쳐서 평생 교육 사업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교육 사업을 했는 내용을 이제 들어가면은 대구 향교가 이제 그때 불타고 없어져 버린 거를 대구 향교를 세 차례나 그게 옮기는 과정이 있는데 새로 짓고 옮기고 그게 그 다음에 옮기고 난 뒤 향교가 이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근 30년간을 대구 향교를 짓고 운영하고 거기에 교학을 하고 하는 일에 열중한 게 근 30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만 한 건 아니죠. 서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정사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이 교육기관에만 열중했는 게 또 아니고 또 일부는 또 벼슬살이도 나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천울 선생은 벼슬도 마다하고 오로지 이 학문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계몽 활동 이런 거에만 열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대구 향교하고 그 다음에 영경서원 짓는데도 거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향교하고 서원으로는 영경서원이 있고 또
이 금호강 끝에 가면은 이강서원이라고 있는데 그 옛날 이름으로는 다른 서원이지만 이강서원 간 그 서원 주로 이곳에서 공적인 교육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구에는 지금 편입되어 있는 고산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에서 주로 강학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육 동지가 누구냐면 서사원이라는 분인데 이 손천울 선생보다 3살 위입니다. 위인데 이분은 평생을 교육 동지로서 같은 교육을 했지만은 그래도 서사원 선생은 벼슬도 했습니다. 했는데 오로지 외골수로 벼슬을 안 하고 그 큰 스승 밑에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는 이 어른은 평생에 교학 사업에만 열중을 했다 이깁니다. 조선조 중기에 대구 교육의 위상을 완전히 제자리로 만들었던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리는 영경서원을 새로 그 중수하면서부터 제가 영경서원이 제대로 교학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거의 이 어른이 거의 앞장서 가지고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자면은 이 공업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를 총괄해서 임난 직후에 이 어른이 그 위상을 바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어른 연세가 많아졌는데 63세인가 뭐 그 무렵부터는 이제 그 우대 어른들의 위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영모당이라고 지금 그 서원이 영모당이죠. 그 자리가. 영모당이라고 있는데 그 영모당이 이제 개인적인 손천울 선생의 개인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도 학생들이 많이 몰리니까 강학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니까 다른 자 그 위선 사업을 하는데 뭐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일찍 손씨들 각 제실 있는 조그만 이런 그런 집들까지 전부 강학시설로 다 이용을 해서 이 어른이 일일이 다니면서 그 노구에 거기에서 직접 제자를 길렀습니다. 그 통각록에 그 사후 통각록에 이런 이 길른 제자 이름만 그 명시되어 있는 숫자만 해도 2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이름이 제시 안 되는 사람을 다 치면 숫자가 그보다 훨씬 많겠죠. 지금 남아있는 제자 이름만도 202명인가 뭐 그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자면 대구 교육의 뿌리였다 이깁니다. 지금 우리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이 대구 사는 사람들은 그 교육의 어떤 그 은혜를 다 잊고 우리가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그 가르침을 줬는데 본인은 벼슬을 마다하고 안 했지만은 이 어른은 벼슬을 안 해도 그 제자를 수백 명 길렀는 그 제자들은 벼슬한 사람이 적어도 대과에 합격한 사람이 16명이나 됩니다. 직접 길렀는 제자들이. 옛날 대과하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 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 진사, 속가 이런 데 합격했는 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른의 그 제자 중에서 서원이나 이런 데 배양된 인물, 훌륭한 인물이 아니면 그 배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어린의 제자로서 그 서원에 배양된 인물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 당대에 그 대구에도 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길러낸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다 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 영향을 많은 영향을 줘서 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특히 모당 선생은
뚜렷하게 전적으로 제자를 길러가지고 대구에 이 대구라는 도시를 교육 도시로 만드는 그 뿌리 역할을 바로 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조선조 후기에 이 대구권의 그 학통을 아주 번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분들이 많은 훌륭한 그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대구의 학자들이 그렇게 대성하게 이름이 빛나고 뭐 역사책에 오르고 이런 분이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로 이제 손천을 선생은 물론이고, 이 태계학파하고 남명학파, 이 영남학파 전체가 그 전부 남인에 이제 속하고, 특히 남명학파는 북인에 속하면서 이 완전히 이제 그 광해군 이후에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그거는 완전히 거세돼 버리고, 남인은 완전히 이제 사색 그 당파에서 이 노론한테 밀려가지고 그 벼슬길에 못 나서고, 이러니까 대구권에 이 어른에 의한 이 교육에 의한 많은 학자들이 생겼지만은 벼슬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후학들이 요즘 생각해보면 뭐야 그 어른들이 그렇게 활동했는데 그 사이에 대단한 그 분들이 안 나왔노,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선조 후기가 거의 사색 당쟁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그 망국의 어떤 흐름으로 갈 무렵에 여기에 이제 학문을 했으니까 사실상 벼슬길에 나간 사람이 적고, 그래서 현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항일 운동을 통해 가지고 소위 일제에 저항하고, 또 그 이후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6.25를 통해 침략하고 했을 때에 그 학통이 개성되어 가지고 일제에 저항할 뿐만 아니고 공산주의에 저항해 가지고 여기 학도병 나가 많이 죽은 사람들이 거의 이게 이 대구권이 독보적입니다. 그만큼 나라의 그 충절, 이거를 가르치는 것은 임난 이후에 여기에 사학을 발전시킨 그 어른들의 정신이 맥맥이 흘렀는데, 그 어른들 중에서 중심 역할을 했는 분이 바로 손천울 선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천울 선생은 그 학문적으로는 이제 어떤 업적을 남겼냐. 학문적으로 남긴 업적은 이 어른이 예찬이라는 그 제목의 책을 한 권 썼는데, 그거는 예학에 대한 겁니다. 예학에 대한 책인데 그게 책이 어떻게 된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당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임난이 끝나고 1600년부터 한 30여 년간에 이 지역사회에 특히 유림들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사회의 그 사회적인 사회상, 이런 걸 일기로 적었는 게 모당일기라고 남아 있습니다. 모당일기는 이 인쇄본으로 된 건 없고 전부 그 붓으로 친히 쓰신 글인데, 사실 이 모당일기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게 대단한 하나의 그 서책이고, 또 우리 대구로 봐서는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그 안에 그 당시에 대구의 사회상, 그 다음에 특히 그 대구의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 수십 년을 일일이 적었는 걸 그대로 지금 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책 중에 한 권이 낙질이 됐습니다. 분실돼 버렸습니다. 됐는데 어쨌든 그 책이 지금 이제 일찍 손씨들 집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관이 되어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책이 빨리 한글로 번역이 돼 가지고 대구 분들이 많이 읽어보고, 그때 이 어른들이 이 임난 후에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거를 우리가 새로 한번 공부하는 자료로 삼으시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손천울 선생의 저작은 그렇고 아까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 교육을 이 어른이 직접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하면서 철저히 그 학생들한테 대해 가지고 강의를 시작할 때나 끝맞을 때나 그 교육의 어떤 정도에 맞도록 철저히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관리했다는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대구의 교육자의 표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분이 가장 교육자의 표상이겠느냐. 저는 이제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손천울 선생이 가장 교육자로서의 표상이 될 만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